나서 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만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1911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셨는데 어디에 자리를 잡으셨냐? 홍경현 평정산 자락이에요. 거기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고려구라고 지어요.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느낌이 나오시죠.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 지도에서 찾아봤더니 우리가 지난 여름방학에 갔던 곳이야. 지나갔던 곳이야. 그래서 여기가 압록강이죠. 이게 두만강이고, 여기 어디냐면 바로 여기요. 평정산이 요쪽입니다. 평정산 자락에 여기를 터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노학당이라는 학교를 건립을 하세요. 노학당.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대표적인 활동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가 바로 노학당이라는 학교를 건립한 것, 두 번째는 대한독립단 활동을 한 것,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노학당입니다. 1911년에 건너가셔가지고 척박한 땅을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의 몫이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자의 몫인 거야. 그 척박한 땅을 보니까 너무 서럽더라. 근데 가장 서러웠던 것은 들리는 말소리였다는 거예요. 그 중국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외국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이 좀, 제가 국어에 관심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말을 할 수가 없고 우리말을 들을 수 없는, 정말 낯선 이제 다른 나라로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왔구나, 쫓겨났구나 하는 그 느낌을 언어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 노학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창학교의 분교예요. 동창학교, 우리가 찾아갔었잖아요. 이 동창학교라는 것은 1911년에 그 대종교의 3대 교주죠. 윤세복의 형제가 만들었던 그런 학교입니다. 학교의 그 정신이 무엇이냐? 4대 정신이 있었어. 항일, 첫 번째 항일, 그 다음에 애국, 그 다음에 분발, 향상.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 조선말 있잖아요. 국어 공부, 그 다음에 역사 공부, 철학 공부, 이런 공부들을 합니다. 지리 공부. 그리고 또 뭐겠어요? 훈련, 군사 훈련도 하게 돼요. 노학당 유적지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 익숙하죠? 우리 옥수수. 중국 가서 매일 먹은 게 옥수수잖아. 옥수수밭 가운데 이 노학당 유적비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얗게 지워져 있어요. 뭐가 원래 여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누가 지웠어. 지우고 뒤편에는 노학당 창건인이 이회영이다 라고 써가지고 이회영의 그 업적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조선족 중에 내가 이회영의 후손이다 하는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었대. 그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런데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그거 아니다,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우리나라 지금 국토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옥수수밭에 띡 하나 있어. 우리도 가봐서 알지만 엄청 유명한 신흥무관학교 터인데 표지서 하나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고. 그렇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관리를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뜬금없이 이회영이 나왔나 봤더니, 처음에 노학당을 건립할 때 기금을 이 만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다 모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내신 분이 이회영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셨기 때문에 그 공로는 있지만 사실은 초대 교장 선생님을 계속 하셨던 분도 윤희순이었고 동창학교의 분교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를 보다 보니까 신민회가 나와요. 그 안창호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양기탁,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이었던 양기탁, 그다음에 상동교회의 그 인맥들, 뭐 이동영, 이동휘 이런 분들과 함께 만든 비밀단체가 1907년에 만든 비밀단체가 신민회인데, 활동의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실력 양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회를 봐서 나라를 되찾는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애국 계몽 운동이 아주 한참 벌어질 때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학교를 세워서 항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기조로 비밀 활동을 했던 단체가 바로 신민회거든요. 그래서 그 신민회가 1907년에 의병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의병 활동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국내에서는 어려우니까 만주 국외로 가서, 그리고 우리나라 기회를 봤을 때 바로 우리나라를 수복할 수 있는 지역은 미국이라든지 먼 곳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만주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에다가 독립군 기지, 그다음 학교를 건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1908년도에 미리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1909년에 하얼빈에서 안중근의 이토 저격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일제가 많은 또 탄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1910년에 결국 나라를 완전히 뺏긴 다음에 이제 이쪽 만주 지역에 가서 신민회의 그 조직원들이 가게 됩니다. 가서 학교를 건설할 때 신흥무관학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 신흥무관학교도 신민회를 부흥시킨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 신민회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동창학교에도 기금도 내고 또 노학당 건립에도 기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그런 활동에서 보듯이 이 의병 활동이 바로 독립운동, 그 다음에 그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항상 같이 뭐를 했다? 군사훈련도 시키고 새로운 터를 개척하고 이러한 활동들로 이어지는, 그 독립운동과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의병운동의 그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쭉 이어가고 있다가, 사실은 이 노학당은 1912년에 생겨가지고 1915년, 그러니까 3년 후에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그 문을 닫게 되는 계기를 봤더니, 일본이 보니까 아니 여기가 만주 지역에 사람들이 이게 의병하고 독립군들이 어디 갔나 봤더니 거기 많이 가 있는 거야. 거기서 학교도 만들고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 그러면 조선 사람이 넘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나라를, 조선을 접수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일본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사실은 그 당시 여기까지 신경 쓸 여력도 없었고 그냥 뭐 황무지 땅을 개간해서 잘 사니까 그냥 협력해서 놔뒀거든요. 그랬는데 일본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이제 그 사립학교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중국에 주장한 게 21개조라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다른 말로 만주와 몽골 지역에 관한 그 통제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망몽조약이라는 말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요구하니까 1914년 12월에 이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일본이 이걸 빌미로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니다, 그 사람들 다 중국 사람으로 국적을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획일 간민 교육 방법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만주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는 국어,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 중국어겠죠. 중국어 교육을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뭐 12시간 이상 해야 된다라는 의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정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교육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민족교육을 하는, 우리 조선에서 교육을 하는 이 만주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 중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 법이 바로 획일간민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포하면서 노학당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 동창학교나 이런 대부분의 우리 민족 종교를 바탕으로 한, 대종교 바탕으로 한 학교들은 이때 뭐가 중요했죠? 그때는 우리 말, 글, 우리의 정신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웬 중국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 폐교, 이래가지고 다 폐교가 된 거야. 그때 민족주의 학교들이 폐교가 됐는데, 명동학교는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학교가 없어진 거는 안타깝지만 우리의 자존심을 지킨 거고, 또 한편 명동학교는 또 꿀피면서 이제 들어간 거는 조금 자존심 상하지만 이후에 그래도 민족교육을 이어왔던 그런 걸로 그냥 인정은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획일간민 교육 방법이 1915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 해에 많은 민족학교가 폐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때 우리나라 사람, 조선 사람들이 그래서 이중국적 문제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땅에 가니까 뭐야, 일본이 간섭해, 중국이 간섭해, 또 러시아 간섭해. 이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다 와서 찝쩍거리고 힘들게 하는 것을 이 만주의 그 간도사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학당 활동을 하는 중에 시아버지 유홍석 1913년에 돌아가시고요. 또 1915년 2년 후에 그 유인석, 그
그다음에 유재원 남편까지도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어려움에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럼 심적으로 아주 힘들었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인 활동은 뭐냐? 바로 조선 독립단 활동을 하신 거예요. 이 조선 독립단은 대한 독립단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조선 독립단을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 아까 그 두드려 맞은 큰아들 유돈상. 아버지 할아버지랑 닮았어, 이 사진, 이 그림이. 그래서 이 유돈상이 음성국하고 같이 설립을 했다. 아까 이제 이주할 때 유씨, 윤씨, 음씨 많이 이주했잖아요. 음성국이 누구냐? 장인어른이에요. 이 유돈상의 장인어른. 그래서 다 혼맥이 이렇게 이제 맺힙니다. 그래서 유돈상, 이 요령성 무순시, 아까 우리 지도에서 여기 무순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정산 요 자락에서 있다가 고려구에 있다가 나중에는 1919년 3월 1일 3.1운동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3월 말에 여기서 또 독립운동을 해요. 그 소식을 듣고 독립운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그 무장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고, 그러다가 우리가 좀 경신참변 일어나잖아요. 그래갖고 이 지역에 그 독립군 기지를 형성해줬던 조선인 촌들이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윤희순 의병장이 직접 쓰신 그 기록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글을 원본을 구에다가 읽었어요. 요 뒤에 있는데 제가 우리 강사님들한테 드리려고 그 한글로 다 타이핑을 해왔거든요. 거기 보면 불이 나 와가지고 일본은 삼광 정책이라고 써요. 삼광이 뭐냐면 처음에 닥치는 대로 죽이고, 닥치는 대로 불 지르고, 닥치는 대로 약탈한다. 이 세 가지가 삼광 정책이야. 그 삼광 정책을 쓰면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불을 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집 뒤에 이분들은 가서, 우리 몰랐는데 이 촌을 만들 때 사당이 있었더라, 뒤에. 그래갖고 사당이 불이 타더래요. 그래갖고 사당으로 막 뛰어갔대. 끝이던 울음소리가 다시 울려서 살았구나 하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집에를 들어가 보니 손자 한 명하고 이제 손녀딸하고 이렇게 있었나 봐요. 손녀딸은 화상을 입어가지고 온 몸이 이제 그을렀고, 그 손자는 다행히 다치지 않고 너무 놀랍게도 그 속에서 살아 있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꺼내왔다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무순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지역을 옮기면서 이 유돈상, 음성국이 같이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익단과 함께 활동했다. 그래서 이 조선 독립단은 뭐랬냐? 학교 설립. 조선 독립단 학교라는 걸 설립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생 교육을 하고, 마찬가지로 군자금 모집, 무기 구입, 그다음 군사 훈련까지 같이 이렇게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춘천으로 와서 또 활동도 하고 군자금 모집해서 다시 만주로 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1935년에 이 학교에서 발각이 되어가지고 끌려가요. 그래서 1935년에 체포가 되어서 너무 모진 고문을 받아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내보냈는데, 그 감옥 앞에서 이 어머니가 75세 된 윤희순 의병장이 가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아들을 이제 품에 안는 거야. 아들을 그 감옥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나왔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터 시작해서 그냥 온 몸이 피로 범벅이 돼가지고 그런 몰골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하고 이제 앉는 거지.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뭐 차가 있기를 해, 뭘 해.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부축해가지고 가는 거야, 집까지. 근데 그 고개마루를 걷는데 더 이상 아들이 버티지 못하고 거기 이제 쓰러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윤희순이 그 아들을 이렇게 잡으면서 거기서 이제 통곡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 품에서 예전에 9살 때 그렇게 두드려 맞는 아들을 보고도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굳건하셨던 그 어머니인데, 그 자식이 품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들을 가슴에 안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피범벅이 된 그 아들을 안고 너가 왜 먼저 가야 하느냐, 가야 될 사람은 난데 더 젊은 너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너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죽느냐 하면서 그 절규했을 그 윤희순
의병장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사실은 그 이 악물고 버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정말 지금 그 희생들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10하루 만에 이 그 어머니가 글을 쓰셔요. 이 글을 쓰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윤씨 할미가 자손들에게 보내는 말이니라 하면서 일생록을 쓰십니다. 일생록을 쓰면서 내가 이 일생록을 쓰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활동하면서 아녀자라서 공부를 많이 못해서 글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 글을 계속 쓸 테니까 이 글들을 후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글만 쓰시고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이 글을 쓰셨는데요. 이제 아들을 잃고 그러고 연세도 이제 75세가 되셨고 그런 그 1935년이니까 가장 또 그 험난한 그 시절 아니겠어요? 희망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드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식사도 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10하루 만에 바로 같이 순국을 1935년에 순국을 하시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그 지역에 공동묘지 같은데 묻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묘를 나중에 1994년에 그 손자가 찾아가요. 이 유해가 언제 돌아오느냐? 1994년에서야 우리나라로 이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어디에 계시느냐? 춘천에 가면 이렇게 고흥유씨, 고흥유씨 유홍석,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묘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묘. 그 다음에 윤희순 의사 부부의 묘.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유돈상 묘. 이래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지금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희순 의병장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왜 어떤 한 인물을 공부하다 보면 그 독립운동사를 다 그 시대사를 공부할 수 있듯이 대표적으로 뭐 김구라든지 뭐 그런 분들의 그 삶을 공부하다 보면 쫙 나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윤희순 의병장을 공부하다 보면 그 위정 척사 운동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만주로 건너가서 그 지역에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쭉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의병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또 특히 의병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에 같이 했던 독립운동까지 이어지고 나중에는 광복군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를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윤희순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이면서 안사람이면서 이제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시는 분으로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그 교육이 왜 중요한지 또한 그냥 엄마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자들이 요새 고학력자들이잖아요. 고학력자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 자식들만 들들들 볶아. 그러지 말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장차 우리나라의 그 미래의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여기는 항일 인재를 평생 그 양성하셨잖아요. 양성하시면서 독립운동도 직접 하시면서 또 집안도 건사하면서 그 일을 하셨듯이 우리 여자들도 그냥 남편 뒷바라지 뭐 자식 뒷바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으로서 얼마나 큰 일을 역사적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너무 울컥해가지고 나 혼자 울컥을만 했네요.